아빠, 일어나요. 제발 일어나요. 서울 광화문의 한 대형 서점, 천문학 코너 앞에 21살의 하나가 서 있습니다. 손에 든 천체물리학 전공 서적을 펼쳤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책장 사이로 북두칠성 사진이 보이는 순간 하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 별자리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피 흘리는 아버지의 손, 어둠 속에서 들리던 군화 소리, 그리고 조금만 덜하고 되뇌던 자신의 목소리요. 10살 소녀가 별을 보며 국경을 넘던 그날 밤의 기억은 11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나는 책을 덮고 창밖을 봤어요. 맑은 낮 하늘 위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는 알고 있었죠. 저 하늘 어딘가에 북두칠성이 있다는 것을. 자신과 아버지를 이끌었던 그 별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을. 하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천문학을 공부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단순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별들을 이제는 제대로 알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밤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는 이불을 살짝 걷어내고 방문 틈새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어깨가 굽어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하나가 방문을 열고 나가자 아버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나야, 왜 안 자고? 아빠, 뭐 찾아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창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시선을 따라 창밖을 봤어요. 집 앞 진흙바닥에 커다란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군화 자국이었죠. 어제 저녁에는 없던 흔적이었어요. 오늘도 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하나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 발자국은 단순한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였죠. 하나는 10살이었습니다. 북한에서 10살이라는 나이는 세상의 두려움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나이였어요. 하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감시 대상이라는 것을. 엄마가 한국으로 먼저 떠난 뒤로 보위부 사람들이 자주 찾아온다는 것을요. 하나야, 학교 가면 조심해라. 선생님이 집안일 물어보면 그냥 잘 지낸다고만 해. 응, 알았어요.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무언가 결심한 듯한,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죠. 해가 뜨고 하나는 학교에 갔습니다. 교실에 앉아 있는 내내 하나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선생님의 말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집 앞의 발자국이 떠올랐죠. 점심시간이 되자 하나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교무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하나를 불렀습니다. 김하나, 잠깐 나와봐. 하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선생님 책상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인민복을 입고 있었지만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표정이 차갑고 눈빛이 날카로웠죠. 하나야, 이분이 내 집안 일 좀 여쭤보신대. 솔직하게 대답하면 돼. 선생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하나는 알아챘어요.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남자의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버지가 알려준 대답을 떠올렸죠. 친척 집에 계세요. 아프신 이모 간호하러 가셨어요. 언제 돌아오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남자는 하나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마치 거짓말을 찾아내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하나는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떠나기 전에 말했던 게 기억났죠.
하나야, 무슨 일이 있어도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해. 눈을 피하면 의심받아. 남자는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서 일하는지, 집에 누가 찾아오는지, 전화는 누구한테 거는지. 하나는 준비된 대답들을 차분하게 내놓았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진실처럼 들리도록 노력했죠. 그래, 잘 알았다. 가봐. 남자가 손짓으로 하나를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는 교실로 돌아왔지만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자꾸만 집이 걱정됐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으실까? 저 사람들이 집에도 찾아간 건 아닐까? 수업이 끝나고 하나는 평소보다 빠르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골목길을 돌아 집 앞에 다다랐을 때 하나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집 대문 앞에 또 다른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침에 봤던 것보다 더 많았죠. 하나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거의 피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는 그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죠. 뭔가 큰일이 생겼다는 걸. 아빠, 아버지가 하나를 보더니 담배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의 어깨를 꼭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나야, 학교에서 뭐 물어본 거 없었니? 보이부 아저씨가 엄마 일 물어봤어요. 저 아빠가 알려준 대로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우리 하나 잘했네. 정말 잘했어. 하나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걸 봤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울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는 그제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했죠. 저녁을 먹는 내내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하나도 마찬가지였죠.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아버지가 하나를 불렀습니다. 하나야, 이리 와봐.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 하나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하나야, 엄마 기억나지? 당연히 기억나죠. 엄마가 떠나기 전에 내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떠나기 전날 밤 하나를 꼭 안으며 말했었어요. 하나야, 별을 잘 봐도. 별은 길을 알려준단다. 북두칠성 알지? 그 별을 따라가면 남쪽이야. 카시오페이아도 기억해. 그 별자리들이 언젠가 너를 엄마한테 데려다 줄 거야. 당시에 하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엄마가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하나는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빠, 우리도 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하나야, 아빠가 솔직하게 말할게. 여기서 더 버티면 우리 둘 다 위험해. 엄마 송금도 끊겼고 장사도 못하게 막혔어. 그리고 저 사람들이 곧 우리를 데려갈 거야. 하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두려움이었지만 동시에 희망 같은 것도 섞여 있었죠. 언제 떠나요? 곧, 아주 곧. 그날 밤 하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엄마의 말을 되새겼어요. 북두칠성, 카시오페이아. 하나는 그 별자리들을 하나하나 찾아봤습니다. 별들은 밤하늘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마치 하나를 부르는 것처럼.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나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갔지만 마음은 집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고지라고만 했을 뿐 정확한 날짜를 말하지 않았죠. 하나는 그 불확실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목요일 오후 하나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집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대문 앞에 이웃집 아줌마 2명이 서서 뭔가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하나가 다가가자 아줌마들은 갑자기 입을 다물고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나야, 학교 다녀왔니? 네. 하나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아줌마들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집, 이번 달 안에 끌려간대. 쉿, 애가 들어. 하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문이 돌고 있다는 뜻이었죠. 이제 동네 사람들까지 알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곧 끌려갈 거라는 걸.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버지가 부엌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죠.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를 보더니 종이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가 다가가서 보니 엄마의 글씨였어요. 중국에서 누가 몰래 가져다 준 편지였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송금이 막혔어요. 중국 브로커가 돈을 받고 도망갔대요. 다시 길을 찾는 중이에요. 조금만 버텨요. 하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의 송금이 끊긴 지 이미 2달이 넘었어요. 그동안 아버지는 몰래 장사를 하며 근근히 버텼죠. 하지만 지난주부터 장사도 막혔습니다. 보이부에서 아버지가 장마당에 나가는 것조차 감시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울먹이는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켜줄 수가 없구나. 아빠 괜찮아요. 우리 엄마한테 가면 돼요. 하나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돈도 없고 길도 막히고 감시는 점점 심해지는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아버지는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쌀이 떨어졌기 때문이었죠. 하나는 배가 고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대신 물을 많이 마셔서 배를 채웠습니다. 밤이 되자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 아빠가 아는 사람한테 가볼 거야. 누구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분한테 부탁해 볼 거야. 하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지쳐 보였거든요. 다음 날 새벽 5시 하나와 아버지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거리는 어두웠어요. 하나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걸었죠. 발걸음마다 바닥에 찍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30분쯤 걸어 도착한 곳은 낡은 집 한 채였습니다.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안에서 나이든 남자가 나왔어요.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였죠. 들어오게. 할아버지는 짧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와 아버지가 따라 들어가자 할아버지는 방문을 닫고 커튼을 쳤어요. 자네, 결심했나? 네.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찬장을 열었어요. 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죠. 여기 전화번호야. 중국 쪽 사람이네. 조선족이고 돈은 얼마나 있나? 지금 30만 원밖에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해. 최소 100만 원은 있어야 국경을 넘을 수 있네. 하나는 아버지의 어깨가 축 처지는 걸 봤습니다. 100만 원이라니. 우리 집에는 그런 돈이 없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연락은 해보게. 혹시 아나. 먼저 가고 나중에 갚는 방법도 있을지. 아버지는 종이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나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갈 수 있어요? 모르겠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희망보다 절망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나가 혼자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전화를 걸러 나갔어요.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누구세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보이부 사람 2명이 들어왔죠. 하나가 며칠 전 학교에서 봤던 그 남자도 있었어요. 아버지 어디 갔니? 잠깐 나가셨어요. 언제 돌아오는데? 모르겠어요. 남자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부엌, 방, 심지어 창고까지 뒤졌어요. 무언가를 찾는 듯 했죠. 하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준 종이 쪽지를 찾는 건 아닐까? 다행히 아버지가 그 쪽지를 가지고 나갔어요. 내 어머니 연락처 알고 있니?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 내 엄마가 한국 갔다는 거 다 알아.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정말 몰라요. 엄마는 친척집 간 거예요. 남자는 하나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사람에게 고개짓을 했어요. 지켜봐. 이 집 출입하는 사람 다 기록해. 2 사람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조금 돌아와 있었어요. 하나야, 연락됐어. 모레 새벽에 떠나기로 했어. 정말요? 응. 돈은 나중에 갚기로 했어. 한국 가면 엄마가 보내줄 거야. 하나는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버지에게 보이부 사람들이 다녀간 일을 말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다시 굳었죠. 그럼 시간이 없어. 모레가 아니라 내일 떠나야겠어. 내일이요? 그래. 내일 새벽. 그날 밤 아버지는 작은 배낭 하나를 꺼냈습니다. 옷 몇 벌과 물병, 그리고 비상금으로 남겨둔 돈 조금을 넣었어요. 하나도 자기 물건을 챙겼죠. 사진첩을 가져가려다가 아버지가 말렸습니다. 무거운 건 안 돼. 최소한만 가져가야 해. 하나는 사진첩 대신 엄마가 준 작은 목걸이 하나만 챙겼습니다. 별 모양 장식이 달린 목걸이였어요. 자정이 넘어 아버지가 하나를 깨웠습니다. 하나야, 일어나. 지금 가야 해. 지금요? 내일 새벽이 아니라요? 계획이 바뀌었어. 브로커한테 연락 왔는데 지금 당장 오래. 감시가 심해졌다고. 하나는 잠이 덜 깬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배낭을 하나에게 메워줬어요. 그리고는 하나의 어깨를 꼭 잡으며 말했죠. 하나야, 이제부터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알겠지? 네. 소리 내면 안 돼. 뛰어도 안 되고. 그냥 조용히 걸어야 해.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들었죠.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엄마한테 가는구나. 대문을 열기 전 아버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나야, 저기 북두칠성 보이지? 네. 엄마가 말했잖아. 저 별을 따라가면 남쪽이라고. 우리 저 별 따라갈 거야. 하나는 북두칠성을 올려다봤습니다. 7개의 별이 국자 모양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하나는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말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저 별들이 정말로 우리를 이끌어 줄 거라는 것을. 아버지와 하나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걸었죠. 어둠 속에서 2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브로커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하나와 아버지는 1시간을 걸어 그곳에 도착했어요. 낡은 단층 집이었죠. 대문도 없이 마당이 훤히 보였습니다. 여기에요?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누구요? 저, 전화했던 사람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얼굴이 야위고 눈빛이 날카로웠죠. 남자는 하나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더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방 안에는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여자 둘과 남자 1명이었어요. 모두 짐을 꾸려놓고 앉아 있었죠. 하나는 그들의 얼굴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처지구나. 앉으시오. 곧 출발합니다. 브로커가 짧게 말했습니다. 하나와 아버지는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방 안은 침묵뿐이었죠.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긴장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 브로커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출발합니다. 지금부터 제 말만 들으시오. 아시겠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로커는 배낭을 메고 밖으로 나갔어요. 하나와 아버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뒤따랐죠. 밤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도 거의 없어서 어둠 속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하나는 아버지 옷자락을 꼭 잡고 걸었죠. 발걸음 소리가 크게 들릴까봐 조심스럽게 땅을 디뎠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브로커가 멈춰 섰습니다. 앞쪽에 검문소가 보였어요. 불빛이 켜져 있고 군인 2명이 서 있었죠. 저기 어떻게 지나가요? 여자 중 1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브로커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길로 돌아갔죠.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산으로 갑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오. 브로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하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산길은 험했죠. 나무 뿌리가 드러나 있고 돌이 널려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나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뒤에서 하나의 등을 밀어줬어요. 숨이 차올랐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시간쯤 산을 오르자 브로커가 다시 멈춰 섰습니다. 모두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어요. 하나도 땅에 주저앉았죠. 온몸에 땀이 흘렀습니다. 여기서 쉽니다. 10분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하나는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어요. 아버지도 물을 마셨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브로커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문제가 있어. 뭔데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브로커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게 말했어요. 사실, 저도 이 길을 처음 갑니다. 하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음이라니. 브로커가 길을 모른다는 뜻인가요? 무슨 소리요? 당신이 브로커 아니오?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브로커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원래 브로커는 따로 있었소. 제 형이었는데 사흘 전에 잡혀갔소. 그래서 제가 대신 하는 겁니다. 방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여자 1명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남자는 브로커의 멱살을 잡았죠. 이게 무슨 장난이요? 우리 목숨 갖고 노는 거요? 놓으시오.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하나는 아버지를 올려다봤죠.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브로커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도를 꺼냈어요.
손전등을 비춰 지도를 펼쳤죠. 형한테 들은 대로 가는 겁니다. 일단 산을 넘어서 강까지 가야 합니다. 거기서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거요.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요? 한 20km쯤. 브로커의 말에 모두 한숨을 쉬었습니다. 20km. 산길로 그 거리를 가려면 최소 6시간은 걸릴 거예요. 쉬는 시간 끝났소. 다시 출발합니다. 브로커가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못해 일어났어요. 하나도 무거운 몸을 일으켰죠. 다리가 아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문제가 생겼어요. 브로커가 길을 헷갈려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쪽인가? 아니 저쪽인가? 브로커는 지도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는 불안감이 커지는 걸 느꼈어요. 확실히 모르면 어떡해요? 여자가 다시 울먹였습니다. 브로커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쪽 길을 선택해 걸어갔죠.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1시간쯤 더 걸었을까? 브로커가 또 멈춰섰습니다. 이상하오. 분명 이쯤에서 능선이 나와야 하는데 주변은 온통 나무뿐이었습니다. 능선은 보이지 않았어요. 브로커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도를 다시 펼쳤죠. 길을 잃은 거예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브로커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 대신 침묵이 흘렀죠. 하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무들만 보였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보였죠. 그 순간 하나는 엄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길을 잃으면 별을 봐. 북두칠성을 따라가면 남쪽이야. 하나는 하늘을 자세히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나는 북두칠성을 찾았죠. 7개의 별이 국자 모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알려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북두칠성 국자 끝에 2별을 연결하고 그 간격을 5배 늘리면 북극성이 나와요. 북극성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죠. 그럼 반대쪽이 남쪽입니다. 하나는 손가락으로 별을 짚어가며 계산했습니다. 북극성을 찾았어요. 그리고 반대 방향을 확인했죠. 저기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두 하나를 봤어요. 남쪽은 저쪽이에요. 하나가 한쪽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브로커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아는데? 별이요. 엄마가 알려줬어요. 북두칠성으로 방향을 찾는 법이요. 브로커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별자리를 모르는 듯 했어요. 그냥 하나가 가리킨 방향을 바라봤죠. 확실하오? 네, 확실해요. 하나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우리 딸 말을 믿읍시다. 브로커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쪽으로 가봅시다. 일행은 하나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하나가 앞장서서 별을 보며 방향을 잡았어요. 북두칠성이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하나는 방향을 수정했죠. 30분쯤 걸었을까? 앞쪽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개울이었어요. 브로커가 지도를 확인했죠. 맞소. 이 개울이 나오면 능선까지 1시간이요. 브로커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나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내가 가족을 살렸구나. 아버지가 하나를 꼭 안았습니다. 하나야, 고마워. 내가 우리를 살렸어. 하나는 아버지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족에게 도움이 됐다는 뿌듯함이었죠. 일행은 개울물을 마시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가 가장 앞에 섰어요.
별을 보며 길을 찾는 역할을 맡았죠. 하나는 엄마가 알려준 별자리를 떠올리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북두칠성, 카시오페이아, 그리고 북극성. 별들은 하나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쪽이야, 이 길이 맞아, 계속 가. 하나는 별빛 아래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도 가족을 지킬 수 있구나. 나도 힘이 될 수 있구나.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행은 능선을 넘어 깊은 산속으로 들어왔어요.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서 별빛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하나는 가끔씩 나무 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강이 나올 겁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는 브로커가 자꾸 지도를 들여다보는 걸 봤죠. 손전등을 켜고 끄기를 반복하며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더 걸었을까? 브로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앞쪽을 가리키며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모두 숨을 죽였죠. 저 앞에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초소였어요. 북한군 경비 초소였죠. 하나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일행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그 순간 여자 한 명이 발을 헛디뎠습니다.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누구냐? 초소에서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이쪽을 향했어요. 브로커가 급하게 손짓했죠. 뛰시오. 일행은 뿔뿔이 흩어져 달렸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손을 잡고 나무 사이로 뛰었어요. 뒤에서 군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죠.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지만 계속 뛰었어요. 아버지가 하나의 손을 더 세게 잡았죠. 얼마나 뛰었을까? 뒤에서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나와 아버지는 큰 나무 뒤에 숨어 숨을 골랐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변을 살폈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모르겠다. 일단 우리끼리라도 가야 해. 브로커는요? 브로커도 흩어졌을 거야. 이제 우리끼리 가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침울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브로커도 없이 어떻게 가죠? 길도 모르는데. 아빠, 우리 어떻게 해요? 일단 강을 찾아야 해. 강만 따라가면 중국이야.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자신도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나무 사이로 별이 보였죠. 북두칠성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빠, 저 따라오세요. 제가 길 찾을게요. 하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나야, 너무 위험해. 별이 있잖아요. 엄마가 알려준 별이요. 하나는 아버지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북두칠성을 보며 남쪽 방향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죠. 두 사람은 조용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나는 몇 분마다 하늘을 확인하며 방향을 잡았어요. 아버지는 묵묵히 하나를 따라왔죠. 1시간쯤 걸었을까? 저 멀리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이었어요. 하나는 가슴이 뛰었죠.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강을 찾았어. 하나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아버지가 하나를 안았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품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두 사람은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강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었어요. 폭은 한 20m쯤 되어 보였죠. 건너편이 중국이었습니다.
저기 봐, 철조망이야. 아버지가 강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철조망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 철조망이었죠. 어떻게 건너가요? 헤엄쳐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아버지는 배낭을 내려놓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발목까지 잠겼어요. 물이 차가웠죠. 하나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야, 내 등에 엎여. 아빠가 헤엄쳐서 데려다 줄게. 하나는 아버지 등에 올라탔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죠. 그리고 깊어지면서 아버지는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은 생각보다 새었습니다. 아버지가 힘들게 헤엄쳤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하나는 아버지 목을 꼭 안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팔의 움직임이 점점 느려졌어요. 하나는 불안했죠. 아빠, 제가 내려서 같이 헤엄칠게요. 안 돼. 너 헤엄 못 치잖아. 조금은 할 수 있어요. 체육 시간에 배웠어요. 하나는 아버지 등에서 내려왔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자 온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팔을 저으며 헤엄쳤죠. 아버지와 나란히 헤엄쳤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드디어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강가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어요. 옷이 흠뻑 젖어 있었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철조망만 넘으면 돼. 아버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들어 철조망을 봤어요. 높이가 한 2미터는 좋게 넘어 보였죠. 철조망 아래쪽 땅바닥에는 하얀 모래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 모래는 뭐예요? 발자국 추적용이야. 누가 넘어가면 발자국이 찍혀서 군인들이 알 수 있어. 하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모래를 밟으면 우리 발자국이 남는다는 뜻이었죠. 그럼 우리를 추적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최대한 빨리 넘어가야 해. 그리고 계속 뛰어야 하고. 아버지는 철조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철조망을 잡고 흔들어 봤어요. 철조망이 조금 흔들렸죠. 아버지는 힘을 주어 철조망을 벌렸습니다. 하나야, 먼저 넘어가. 하나는 철조망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철조망이 옷을 긁었어요. 아팠지만 참았죠. 몸을 낮추고 기어서 넘어갔습니다. 모래를 밟는 순간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하나는 재빨리 철조망을 완전히 넘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봤죠. 아버지가 철조망을 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조망이 아버지 손을 찢었어요. 피가 흘렀죠. 아빠, 괜찮아, 계속 가.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어요. 모래 위에 핏방울이 떨어졌죠. 아버지가 완전히 넘어오는 순간 하나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손이 너무 많이 다쳤어요. 괜찮아. 이제 뛰어야 해. 아버지는 하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래밭을 지나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나뭇가지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죠. 30분쯤 뛰었을까? 아버지가 비틀거렸습니다. 손에서 피가 계속 흘렀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아빠, 잠깐 쉬어요. 안 돼. 계속 가야 해. 저들이 곧 쫓아올 거야. 하지만 아버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대로 땅에 주저앉았어요. 하나는 놀라서 아버지를 붙잡았죠. 아빠, 괜찮아요? 하나야, 미안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하나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안 돼. 아빠가 쓰러지면 안 돼. 하나는 배낭을 뒤져 물병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입에 물을 조금 넣어줬어요. 그리고 아버지 손에 옷을 찢어 감았죠. 피를 멈춰야 했습니다. 아빠, 일어나요. 조금만 더 가요. 별이 우리 둘 다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북두칠성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카시오페이아도 보였죠. 하나는 아버지 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아빠,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같이 가야 해요. 아버지는 하나를 봤습니다. 하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표정은 단호했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같이 가자. 아버지가 힘을 내어 일어섰습니다. 하나가 아버지를 부축했어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죠.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하나는 계속 별을 봤습니다. 북두칠성이 길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남쪽으로, 계속 남쪽으로. 하나는 그 별을 따라 아버지를 이끌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별이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엄마한테 갈 수 있다는 것을.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와 아버지는 중국 땅 깊숙이 들어와 있었어요. 밤새 걸어서 국경에서 한참 떨어진 곳까지 왔죠. 두 사람은 작은 동굴을 발견하고 그곳에 숨었습니다. 여기서 쉬자. 낮에는 움직이면 안 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약했어요. 손에 감은 천이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죠. 하나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손 괜찮아요? 괜찮아.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열이 나는 것 같았죠. 하나는 배낭을 뒤졌습니다. 남은 물이 반병밖에 없었어요. 빵 한 조각과 사탕 몇 개가 전부였죠. 하나는 물을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아빠, 물 마셔요. 아버지는 물을 조금만 마시고 하나에게 돌려줬어요. 너도 마셔. 물이 얼마 없어. 하나는 물을 한 모금만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참았어요. 배도 고팠지만 빵을 꺼내지 않았죠. 나중을 위해 아껴야 했습니다. 하나야, 이제 어떻게 하지?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하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산속이었죠. 사람이 사는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을을 찾아야 해요. 거기서 브로커 연락처를 물어봐야죠. 그래, 마을을 찾아야 해.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하나는 아버지를 재우고 동굴 밖으로 나왔죠.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나는 손으로 눈을 가리고 주변을 살폈어요. 저 멀리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죠. 마을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는 다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잠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아버지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죠. 아버지가 쉬어야 했습니다. 오후 3시쯤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에게 물을 줬어요. 아빠, 저기 마을이 보여요. 해지면 가봐요. 그래, 그러자. 아버지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주저앉았어요. 하나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붙잡았죠. 아빠,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마가 뜨거웠어요. 열이 많이 올랐죠. 손 상처에서 염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빠, 약이 필요해요. 지금 마을에 가야 해요. 안 돼. 낮에는 위험해. 조금만 기다려. 하나는 불안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낮에 움직이면 사람들 눈에 띌 수 있었죠. 중국 공안에 잡힐 수도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를 일으켰어요.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죠. 아빠,
제가 부축할게요. 하나는 아버지 팔을 잡고 동굴을 나왔습니다. 마을을 향해 천천히 걸었어요. 아버지는 몇 걸음 걷다가 쉬기를 반복했죠.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마을 입구가 보였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어요. 집이 10채 정도 있었죠. 하나는 조심스럽게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집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는 한 집을 골라 대문을 두드렸죠.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는 다른 집을 두드렸어요. 이번에는 안에서 소리가 들렸죠. 누구요? 나이 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는 조선어로 대답했어요. 저희 북한에서 왔어요. 도와주세요.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조선족 할머니였죠. 하나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탈북자들이구만. 들어와. 할머니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쓰러졌어요. 할머니가 놀라서 소리쳤죠. 이 사람 많이 아프네. 손 좀 봐. 이거 염증 생겼어. 할머니는 약상자를 꺼냈습니다. 소독약과 붕대를 꺼내 아버지 손을 치료했어요. 하나는 옆에서 지켜봤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애 엄마는 어디 있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하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국에 있어요. 그럼 너희도 한국 가려고? 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 요즘 중국 공안이 탈북자 단속을 세게 해. 며칠 전에도 여기서 가까운 마을에서 사람들 잡혀갔어. 하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잡히면 북한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럼 끝이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여기서 며칠 쉬어. 그 사이에 브로커 연락처 알아봐 줄게. 하지만 돈은 있어? 하나는 배낭을 뒤졌습니다. 아버지가 챙긴 돈이 있었어요. 30만 원이었죠. 할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할머니는 돈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해. 한국까지 가려면 최소 1,000만 원은 있어야 해.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아니, 방법은 있어. 먼저 가고 나중에 한국에서 갚는 거지. 하지만 그것도 브로커가 믿어줘야 돼. 하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게 불확실했어요. 돈도 없고 아버지는 아프고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날 밤 하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열에 시달리며 신음했어요. 하나는 아버지 이마를 젖은 수건으로 닦아줬죠. 하나야. 아버지가 희미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아빠. 미안해. 아빠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네. 아니에요.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아버지는 하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뜨거웠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열은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약했어요. 할머니가 브로커 연락처를 알아왔죠. 브로커한테 연락했어. 모레 여기로 온대. 그때 얘기해봐. 감사합니다, 할머니. 하나는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하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네, 너 참 대견하다. 내 나이에 아버지 챙기고 엄마가 보면 자랑스러워 할 거야. 하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엄마 품에 안기고 싶었죠. 모레가 되었습니다. 저녁 7시쯤 브로커가 왔어요. 30대 남자였죠. 하나와 아버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못 가요. 여기서 라오스까지 일주일은 걸려요. 차로 가다가 걸어가다가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못 버텨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브로커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여기서 일주일 더 쉬세요. 건강 회복하고 그 다음에 연락 주면 다시 올게요.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브로커는 그렇게 떠났어요.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나아졌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큰일이야. 공안이 이 마을로 오고 있어. 탈북자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대. 하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도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뒷산으로 도망쳐. 빨리.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나와 아버지는 배낭을 집어들고 집을 나왔어요. 뒷산을 향해 뛰었죠. 마을 입구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이 온 거예요. 하나는 아버지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하나와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나뭇가지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죠.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직 해가 있었어요. 별은 보이지 않았죠. 엄마, 우리 어떻게 해요? 별이 안 보여요. 길을 모르겠어요. 하나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어둠 속으로 달려갔죠. 하나와 아버지는 산속 깊은 곳까지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들리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두 사람은 큰 바위 뒤에 숨어 숨을 골랐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저들이 우리 찾을까요? 모르겠다. 일단 여기서 기다려보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감은 붕대가 풀어져 있었어요. 상처가 다시 벌어진 것 같았죠. 하나는 배낭에서 천을 꺼내 아버지 손을 다시 감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공안이 포기하고 돌아간 것 같았어요. 하나는 조심스럽게 바위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죠.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해요? 마을로 다시 갈 수 없잖아요. 그래. 이제 우리끼리 가야 해. 아버지는 배낭을 열었습니다. 남은 물이 거의 없었어요. 빵도 다 떨어졌죠. 돈은 있었지만 쓸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야, 별 보이니? 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저기 북두칠성이요. 그럼 우리 그 별 따라가자. 남쪽으로 계속 가는 거야.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내려가 평지로 나왔어요. 들판이 펼쳐져 있었죠.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을이었어요. 저 마을은 피해야 해. 돌아가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을 우회해서 걸었어요. 길이 없어서 풀밭을 헤쳐야 했죠.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습니다. 밤새 걸었습니다. 하나의 다리는 비틀거렸어요.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힘들어 보였지만 계속 걸었어요. 새벽이 되자 두 사람은 폐가를 발견했습니다. 지붕이 반쯤 무너진 집이었어요. 하나와 아버지는 그 집에 들어가 쉬었죠. 물이 떨어졌어. 아버지가 빈 물병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하나는 목이 타들어갔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아빠, 개울 같은 거 찾아봐요. 그래야겠다. 아버지는 폐가를 나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나도 따라 나갔어요. 저 멀리 나무들이 빽빽한 곳이 보였죠. 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 작은 개울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달려가 개울물을 움켜쥐었죠.
입에 넣는 순간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마셔. 배탈 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나는 천천히 물을 마셨어요. 아버지도 물을 마시고 물병을 채웠죠. 아빠, 이제 어디로 가요? 계속 남쪽으로. 라오스까지 가야 해. 얼마나 걸려요? 모르겠다. 아마 일주일쯤? 하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을 이렇게 걸어야 한다니. 먹을 것도 없이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작은 마을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피할 수 없는 길목이었어요. 아버지가 하나를 보며 말했죠. 하나야, 모자 깊이 눌렀어. 얼굴 보이면 안 돼. 하나는 모자를 눌러 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마을길을 걸었죠.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하나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중국어로 뭔가 말하고 있었죠. 하나는 중국어를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손사래를 치며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발음이 어색했어요. 남자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너희 조선 사람이지? 남자가 조선어로 물었습니다. 하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재빨리 대답했죠. 아니요, 중국 사람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옷 좀 봐. 그건 북한 옷이야. 남자가 아버지 옷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하나는 두려움에 떨었죠. 공안에 신고해야겠는데? 남자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황급히 남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신고하지 마세요. 우리 그냥 지나가게만 해주세요. 남자는 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돈 있어?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30만 원 전부였어요. 남자는 돈을 받아들고 세어봤죠. 이것밖에 없어? 네, 이게 전부입니다. 남자는 혀를 찼습니다. 즉, 별로 없네. 뭐 어쩔 수 없지. 빨리 가. 여기서 오래 있으면 다른 사람들 눈에 띄어. 아버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나와 아버지는 빠르게 마을을 빠져나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죠. 마을을 벗어나자 아버지가 주저앉았습니다. 다 떨어졌어. 이제 돈이 하나도 없어. 하나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괜찮아요, 아빠. 우리 별만 있으면 돼요. 아버지는 하나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하나와 아버지는 야생 열매와 개울물로 연명했어요. 몸은 점점 약해졌죠. 하나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다리가 풀리며 땅에 주저앉았어요. 일어나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죠. 하나야, 미안해. 아빠, 왜 그래요? 일어나요. 하나가 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눈을 감았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죠. 하나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안 돼. 아빠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우리 아직 엄마한테 못 갔는데. 하나는 배낭을 뒤져 마지막 남은 사탕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입에 넣어줬어요. 그리고 물을 조금 먹였죠. 아빠, 정신 차려요. 우리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별 봐요. 저 별이 우리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북두칠성이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카시오페이아도 보였죠. 하나는 별들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아빠,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같이 가야 해요. 별이 길을 알려주잖아요. 조금만 더요.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나를 봤어요.
하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표정은 단호했죠. 하나야, 내가 이렇게 강한 아이였구나. 아빠, 제가 도와줄게요. 같이 가요. 하나는 아버지 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는 하나에게 기대어 천천히 일어났어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죠. 별을 따라가는 거지? 네, 별을 따라가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아버지를 부축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북두칠성을 보며 방향을 잡았죠.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별은 계속 빛나고 있었어요. 하나는 그 별빛을 따라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요. 엄마, 우리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별이 우리를 데려다 줄 거예요. 하나는 속으로 되뇌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멈추지 않고 걸었어요.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었어요. 아니, 국경이었죠. 라오스 국경이었습니다. 하나야, 저기 봐.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는 눈물을 닦으며 그쪽을 봤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두 사람은 마지막 힘을 내어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별빛 아래에서요. 라오스 국경 마을에 도착한 건 새벽이었습니다. 하나와 아버지는 작은 식당 앞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죠. 식당 주인이 나와서 두 사람을 봤습니다. 너희 북한 사람이지? 주인이 조선어로 물었습니다. 조선족이었어요.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힘이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와. 일단 밥부터 먹어. 주인은 두 사람을 식당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을 내왔어요. 하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뜨지 못했죠. 주인이 하나 손을 잡아줬습니다.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체해. 하나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도 눈물을 닦으며 밥을 떠먹었어요.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죠. 여기서 태국까지 얼마나 걸려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주인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흘은 걸려. 차 타고 가다가 걸어가다가 해야 해. 브로커 연락해 줄까? 그런데 저희 돈이 없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아는 브로커한테 연락해 볼게. 그 사람은 좀 착해. 나중에 갚는 걸로 해줄 거야. 정말요? 감사합니다. 하나가 주인에게 절했습니다. 주인은 하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 참 대단하다. 이 나이에 여기까지 왔어. 내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오후에 브로커가 왔습니다. 40대 남자였어요. 하나와 아버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태국까지 데려다 줄게요. 대신 한국 도착하면 2천만 원 보내주세요. 네, 꼭 보내겠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했습니다. 브로커는 두 사람을 차에 태웠어요. 낡은 트럭이었죠. 짐칸에 다른 탈북자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어요. 차는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덜컹거렸죠. 하나는 차 안에서 흔들리며 창밖을 봤어요. 낯선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과 들판, 그리고 작은 마을들이요. 6시간쯤 달렸을까? 차가 멈춰 섰습니다. 브로커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요. 검문소가 있거든요. 모두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나와 아버지, 그리고 5명의 다른 탈북자들이었어요. 브로커는 산길을 가리켰죠. 저 산을 넘으면 태국이에요. 4시간쯤 걸릴 거예요. 일행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아버지도 힘들어 보였지만 계속 걸었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돌부리에 발이 걸리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죠. 모두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자유야. 4시간 후 일행은 산을 넘었습니다. 저 아래 마을이 보였어요. 태국 마을이었죠. 브로커가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태국이에요. 저 마을로 가서 경찰서 찾아가세요. 경찰서요? 하나가 물었습니다. 브로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태국 경찰한테 탈북자라고 말하면 보호해줘요. 그러면 한국 대사관으로 연락이 가요. 일행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브로커가 경찰서 위치를 알려줬어요. 그리고는 떠났죠. 하나와 아버지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다른 탈북자들도 함께였어요. 경찰서 앞에 서자 하나는 떨렸습니다. 정말 우리를 도와줄까? 아버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관이 나왔어요. 아버지는 영어로 더듬거리며 말했죠. 위 앞으롬 노스 코리아. 경찰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안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했어요. 일행은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죠. 경찰관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일행에게 앉으라고 했죠. 하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시간쯤 지나 다른 경찰관이 왔습니다. 통역관도 함께였어요. 통역관이 조선어로 말했죠. 여러분 이제 안전합니다. 7일 동안 여기 머물다가 난민 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하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안전하다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아버지도 울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들 울고 있었죠. 7일 동안 하나와 아버지는 경찰서 뒤편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고 잠을 잤어요. 샤워도 했죠. 하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죠. 7일 후 일행은 버스를 타고 난민 수용소로 갔습니다. 방콕 근처에 있는 큰 수용소였어요. 거기에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죠. 수용소에서 27일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한국 대사관 사람들이 와서 신원조사를 했어요. 하나와 아버지는 모든 질문에 답했죠.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왜 탈북했는지, 어떤 경로로 왔는지요. 조사가 끝나고 일주일 후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가 나왔다고요. 하나는 그 말을 듣고 뛰었습니다. 아버지를 안으며 울었어요. 아빠, 우리 한국 가요. 엄마 만나요. 그래, 우리 엄마 만나러 가자. 아버지도 하나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비행기를 타는 날이 왔습니다. 하나는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탔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죠. 하나는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빠, 저기 봐요. 구름이에요. 그래, 예쁘지? 네. 그런데 아빠, 별은 낮에는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하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별은 항상 거기 있어. 낮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고마워, 별아.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6시간 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기내에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탈북자들이 모두 박수를 쳤죠. 울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하나와 아버지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요.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가 한국에 왔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하나는 멈춰 섰습니다.
공항 바닥이 너무 깨끗했어요. 반짝반짝 빛났죠. 하나는 그 바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아버지가 하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야, 걷자.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요. 입국장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죠.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는 봤어요. 저 멀리 누군가 서 있는 걸. 손을 흔들고 있었죠. 엄마였습니다. 하나는 달렸습니다. 아버지도 달렸어요. 엄마도 달려왔죠. 세 사람은 공항 바닥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하나야, 우리 하나. 엄마, 여보,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했어.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가족이 다시 만났죠. 하나는 울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낮이라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는 알고 있었죠. 별들이 거기 있다는 걸,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고마워요, 별들아.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공항을 나와 차를 타는 순간부터 하나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도로가 너무 넓었어요.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죠. 신호등이 바뀌면 모든 차가 멈췄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어요. 하나야, 저기 봐. 저게 다 아파트야. 엄마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하나는 고개를 뒤로 젖혀 건물 꼭대기를 봤죠. 너무 높아서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이에요? 하나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하나를 안으며 웃었어요. 그래,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제 우리 집. 차는 작은 아파트 단지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가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20평짜리 작은 집이었죠. 하지만 하나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하나를 감쌌어요. 보일러가 켜져 있었죠. 북한에서는 겨울에도 난방이 제대로 안 됐는데 여기는 한겨울처럼 따뜻했습니다. 자, 들어와. 신발 벗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하나는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텔레비전이 있었죠. 부엌에는 냉장고가 있었고요. 하나는 냉장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음식이 가득했어요. 엄마, 이거 다 먹어도 돼요? 그럼 다 우리 거야. 배고프지? 엄마가 밥 차려줄게. 엄마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주변을 보고 있었죠.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응, 그냥 꿈 같아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손을 잡았죠. 꿈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왔어요. 별이 우리를 데려온 거예요.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세 사람은 밥을 먹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이 필요 없었죠.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되자 엄마가 침대를 펴줬습니다. 하나는 생전 처음 침대에 누웠어요. 푹신했죠. 이불도 따뜻했습니다. 하나는 이불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도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밝아서요. 별들아, 너희 보이지 않지만 고마워. 하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고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이번엔 깊은 잠에 빠졌죠. 다음 날 아침 엄마가 하나를 깨웠습니다. 하나야, 일어나. 오늘 마트 가자. 마트요? 응,
너 옷도 사야 하고 필요한 것들 사야지. 하나는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엄마가 준 새 옷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죠. 마트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하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천장이 높고 통로가 넓었죠.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다 살 수 있어요? 그럼 돈만 내면 돼. 하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과자, 과일, 고기, 생선. 모든 게 눈앞에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장마당에 가도 이렇게 많은 물건이 없었죠. 하나야, 먹고 싶은 거 골라봐. 엄마가 말했습니다. 하나는 과자 코너 앞에 섰어요. 수십 종류의 과자가 있었죠. 하나는 하나를 집었습니다. 초콜릿 과자였어요. 엄마, 이거 하나만 돼요? 하나만? 더 골라도 돼. 하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더 골라도 된다니. 북한에서는 과자 하나가 소원이었는데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하나와 아버지를 소파에 앉혔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말했죠. 이제부터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야. 쉽지 않을 거야.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 우리 함께니까 해낼 수 있어.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니까. 일주일 후 하나는 학교에 갔습니다. 탈북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교였어요. 거기에는 하나처럼 북한에서 온 아이들이 많았죠. 첫날 하나는 긴장했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이들이 하나를 봤어요. 선생님이 하나를 소개했죠. 얘는 김하나예요. 여러분과 같은 친구예요. 잘 지내주세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나는 빈자리에 앉았어요. 옆자리 여자아이가 말을 걸었죠. 나는 수진이야. 나도 1년 전에 왔어. 안녕, 나는 하나야. 하나야, 여기 적응하기 힘들지?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그런데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하나는 수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친구가 생긴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는 학교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한글도 다시 배우고 수학도 배웠죠.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나 내일부터 일 나가기로 했어. 정말요, 아빠? 응, 공장에서 일하기로 했어. 돈 벌어서 브로커한테 빚 갚아야지. 엄마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우리 함께 열심히 살아요. 그럼요. 우리 하나도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할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는 이제 한국말을 제법 잘했어요. 친구들도 생겼죠. 학교 가는 게 즐거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밤 하나는 가족과 함께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 불빛이 줄어드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죠. 아빠, 저기 봐요. 북두칠성이에요. 정말이네. 여기서도 보이는구나. 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엄마도 함께 별을 봤어요. 하나야, 엄마가 알려준 별 기억나지? 네, 기억나요. 그 별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하나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철조망을 넘을 때,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모든 순간 별이 함께였어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우리 함께 여기까지 와줘서. 하나가 말했습니다. 엄마와 아버지가 하나를 안았어요. 세 사람은 별빛 아래 서서 서로를 껴안았죠. 하나야, 내가 우리를 살렸어. 내가 별을 따라 길을 찾아줬잖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였으니까 올 수 있었어요. 그날 밤 하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안전해요. 감시도 없고 굶주림도 없어요. 마음껏 공부하고 꿈을 꿀 수 있죠. 하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북두칠성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하나는 별에게 손을 흔들었죠. 안녕, 별들아. 지켜봐줘. 내가 열심히 살 테니까. 별은 대답 대신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마치 알겠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하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무서운 꿈은 꾸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좋은 꿈만 꿀 거예요. 가족과 함께하는 미래의 꿈을요. 그렇게 하나의 긴 여행이 끝났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라오스와 태국을 지나 한국까지 별을 따라온 긴 여행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나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거였죠. 별빛 아래에서요.